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저는 양평 전원주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형수님이 함께 있었죠. 57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도식, 올해 57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죠. 30년 넘게 이 일만 해왔어요. 처음엔 작은 사무실 하나였는데 이젠 제법 큰 회사가 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사무실 건물을 올려다보면 뿌듯했어요. 하지만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도 못하고 이 나이가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모두 일 때문에 아는 사이였죠.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으니 적막했어요. 1층 로비를 지나 거리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어요. 텅 빈 아파트에서 또 혼자 술 마시고 잠들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죠.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대 때 자주 가던 영등포 노래방이었어요. 요즘엔 거의 안 가는 곳이지만 오늘은 괜히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께 영등포역 쪽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영등포역 골목, 낡은 건물들 사이로 노래방 간판이 보였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깜빡이는 네온사인, 좁은 계단, 익숙한 냄새까지 모두요.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예전처럼 단골은 아니지만 얼굴은 기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안내받고 소파에 앉았어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으니 여기서 경력 있는 분으로 불러달라고요. 사장님이 알았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소파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오래된 노래방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났죠. 리모컨으로 옛날 노래를 틀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20대 때 자주 부르던 노래였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들어온 여자는 제가 25년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윤서영이었어요. 예전만큼 젊진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요. 형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운 좋으시네요. 편하게 즐기시라며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형수님을 바라봤어요. 손에 든 리모컨이 떨렸습니다. 형수님이 술병을 집어들었어요. 제 잔에 소주를 따르며 밝게 웃었습니다. 오빠 회사 다니세요? 아니면 사업하세요? 자연스럽게 물어왔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형수님은 제 표정을 보며 조금 의아해했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첫 잔 드세요, 오빠. 건배하자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잔이 부딪혔죠. 소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 전 형수님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가족이었기에 평생 숨겨야 했던 감정이었어요. 형수님은 형의 아내였고 저는 그저 시동생일 뿐이었죠. 15년 전 형이 프랜차이즈 2호점 투자를 부탁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가족과 동거래는 안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형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형수님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그것도 노래방 도우미로요. 형수님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래 부를 거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곡 불러드릴까요? 형수님이 밝게 웃으며 노래를 골랐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수님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25년 전 형 집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명절 때 설거지 하시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조카들 재우시며 부르던 자장가, 가족들 앞에서 부르던 발라드,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노래가 끝나고 형수님이 웃었어요. 어때요, 오빠? 제 노래 괜찮죠?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아주 좋다고 작게 대답했어요. 형수님이 다시 제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술을 마셨어요. 고민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25년간 풀지 못한 고민이요. 하지만 그 말은 속으로만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수님은 계속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거의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25년 전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형수님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시간이 다 됐다고, 즐거웠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있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형수님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다음에 또 오세요. 저 지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술잔에는 소주가 반쯤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만나도 될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노래방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모습, 술 따르던 손, 노래 부르던 목소리.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형수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이 보고를 하는데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자 또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노래방이요. 형수님이 있는 그곳이요. 하지만 가지 못했어요. 어떤 얼굴로 다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노래방 생각만 했어요. 다시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결국 다시 영등포행 택시를 탔습니다. 노래방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분 다시 불러주실 수 있냐고요. 사장님이 알았다며 웃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형수님이 들어왔어요. 어머, 지난번 그 오빠네요. 다시 와주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수님이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술을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수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겠다고요. 언젠가는 말해야 합니다. 제가 누군지, 왜 이렇게 형수님을 찾아오는지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 노래방 생각만 했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직원이 보고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다가도 문득 멍해졌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형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또 그 노래방을 찾아갔어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분 다시 불러주실 수 있냐고요.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알았다고 했어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형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지난번 그 오빠네요. 다시 와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수님이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술을 따르며 밝게 웃었어요. 오빠, 지난주에 조용하셨는데 오늘도 그러실 건 아니죠?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라고, 오늘은 좀 나을 것 같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그럼 노래 한 곡 부르실래요? 물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이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듣고 싶다고 말했어요. 형수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빠 좋아하실 만한 노래로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오래된 발라드였습니다. 형수님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25년 전 형 집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이 설거지 하시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명절 때 가족들 앞에서 부르던 노래,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노래가 끝나고 형수님이 웃었습니다. 어때요, 오빠? 괜찮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았다고,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수줍게 웃었어요. 과찬이세요. 나이 들어서 예전만 못한대요. 아니라고, 정말 좋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제 잔에 술을 따랐어요. 오빠는 무슨 일 하세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업을 한다고,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여유 있으신 거네요. 이런데 자주 오시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유라기보다는 외로워서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수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같은 분이 외로우시다고요? 네, 혼자 사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외롭죠, 정말. 저는 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괜한 질문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형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렸어요. 형수님은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냐고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년쯤 됐다고, 그전에는 다른 일을 했다고요. 무슨 일이었냐고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꿨어요. 오빠,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즐겁게 놀아요, 오늘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형수님이 겪었을 일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형수님은 밝게 웃으며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 날씨 이야기.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형수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 형수님이 웃을 때 25년 전 그 웃음이 겹쳐 보였어요. 형 집 거실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명절 때 음식 나르며 웃던 모습, 조카들과 놀아주며 웃던 모습,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형수님이 갑자기 물었어요. 오빠, 혹시 결혼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인연이 없었어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오빠 같은 분이 인연이 없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아마 제 마음속에 이미 누군가 있었나 봐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눈을 반짝였어요. 어머, 첫사랑이라도 있으세요?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거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형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안 만나세요? 고백은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 없었다고, 그 사람은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유부녀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요. 형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힘드셨겠어요.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사시느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형수님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빠 고생 많으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형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등에 닿아 있었어요. 저는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온기를 느낄 뿐이었어요. 형수님이 손을 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평생 그렇게 살 순 없잖아요. 저는 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요? 형수님이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만나요? 어떻게요? 우연히요. 25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수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25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다고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면 어쩌죠? 형수님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말하지 않고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하고 거절당하는 게 나으니까요. 저는 형수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형수님, 사실 저는 그때 형수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수님이 미안하다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오빠. 급한 전화인가 봐요. 형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거의 말할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형수님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오늘은 급하게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가방을 챙겼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꼭 올게요. 형수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오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거의 말할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산을 하고 노래방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꼭 말해야겠다고, 제가 누군지 밝혀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형수님, 저 한도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형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형수님이 제 손등을 두드리던 순간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25년 만에 형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또 형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형수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금요일 저녁이 되자 그 노래방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사장님이 제 얼굴만 보면 알아서 형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형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빠, 또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기다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형수님 만나는 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빠도요?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수님이 좋아하는 음식, 어릴 적 꿈, 요즘 보는 드라마. 저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신부는 밝히지 않았지만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외롭다는 것.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저도 외롭다고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수님이 일어섰어요. 오늘도 즐거웠다고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올게요. 형수님이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잠시 돌아봤어요. 오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오빠 만나는 게 정말 좋아요.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만나는 게 좋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을 하고 노래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형수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오빠 만나는 게 정말 좋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말하겠다고, 제가 누군지 밝히겠다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면 형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만이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어요. 오늘은 꼭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셔츠 소매로 손바닥을 닦았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영등포 노래방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평소보다 가파르게 느껴졌어요. 사장님이 알아서 형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형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웃음이 사라졌어요. 오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술병을 들던 손을 멈췄어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형수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사실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이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뜻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말했어요. 한도식이라고, 형수님의 시동생이라고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수님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흔들렸어요. 소주가 조금 흘러나왔습니다. 형수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장난이 아니라고, 도련님이 맞다고요. 형수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냐고, 한 달 동안 저를 속인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형수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형수님이 손을 내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냐고, 이런 일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은 듣지 않았어요.
가방을 집어들며 더 이상 보기 싫다고 다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테이블 위에 술이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들고 있던 술병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사장님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노래방을 나섰어요. 골목길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현관문을 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현관 앞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문에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창백했던 얼굴, 눈물 맺힌 눈, 떨리던 목소리.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보고를 해도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돼도 사무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형수님이 나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은 요즘 안 나온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지난주부터라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노래방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형수님 생각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구로 쪽 고시원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구로역으로 향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고시원 간판이 여럿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형수님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녁이면 구로역 주변을 걸었어요. 비가 내리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그곳을 헤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수님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형수님을 불렀어요. 형수님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왜 또 왔냐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사과하고 싶었다고, 오해를 풀고 싶었다고요. 형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고, 더 이상 보기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말 좀 들어달라고, 제발이라고 했어요. 형수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을 25년 전부터 좋아했다고, 하지만 가족이라 말 못했다고, 15년간 의절하고 단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노래방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거라고요. 형수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형수님은 절 못 알아봤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계속 미뤘던 거라고 말했어요. 형수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진심이라고, 제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은 지금 이런 일하는 여자라고, 도련님이 알던 그 형수님이 아니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형수님은 형수님이라고 말했어요. 형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은 모를 거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를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다가가 형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러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형수님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골목 안쪽 작은 술집으로 갔어요.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수님이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저는 오뎅탕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이 술잔을 채우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년 전 일이라고, 남편 가게가 완전히 망했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처음엔 장사가 잘 됐다고, 프랜차이즈 분식집이었는데 손님이 꽤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내고 싶어 했다고, 투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이 술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2호점을 냈다고, 하지만 무리한 확장이었다고, 얼마 못 가서 장사가 안 됐다고 했어요. 빚만 늘어났다고, 1호점도 같이 무너졌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화도 많이 냈다고, 가끔은 손까지 올렸다고 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같이 있는 게 무서웠다고, 결국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형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당장 생활비가 없었다고, 식당 서빙도 하고 마트 계산대도 섰는데 나이 때문에 아무도 오래 안 쓰더라고 했어요. 그러다 1년 전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때 형을 도와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라고, 도련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동거래 안 한다는 원칙도 이해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도와드리고 싶다고, 형수님이 더 이상 힘든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형수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래방 일 그만두시라고, 제가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신이 도련님한테 그런 걸 받느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형수님이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라고요. 형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작게 말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랑 먹는 게 좋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매일이라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습니다. 노래방 일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냐고, 그만두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손을 들어 눈가를 닦았어요. 도련님이 고마운 거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몰랐어요. 형수님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일어섰어요. 저는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비도 오는데 혼자 가시면 안 된다고요. 형수님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술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재킷을 벗어 형수님 머리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형수님이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두었어요. 나란히 걸으며 고시원까지 갔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고시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처마 밑에 함께 섰어요. 형수님이 재킷을 벗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고맙다고,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형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형수님 이마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올렸습니다. 형수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수님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야겠다고 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고, 언제 어디서 만날지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형수님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형수님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형수님이 노래방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요. 한 달 후면 형수님이 더 이상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형수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돼 아름다웠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형수님을 지켜야겠다고, 더 이상 혼자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형수님과의 첫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구로역 근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분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형수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어요. 노래방에서 볼 때는 화장이 진했는데 오늘은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수님이 칼국수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습니다. 노래방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마주 앉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형수님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고, 여기 칼국수가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저도 한술 떠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갈 데 있냐고 물었어요. 형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걷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좁았지만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노래방 일은 이번 달 말까지만 한다고 벌써 사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라고, 정말 잘하신 거라고 말했어요. 형수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덕분이라고, 용기를 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라고, 용기는 형수님 안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했어요.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수님이 오늘 고맙다고, 칼국수 맛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음 주에도 보자고, 언제가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같은 시간이면 좋겠다고, 금요일 저녁이 편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보자고, 장소는 제가 정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형수님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이 왔어요. 저는 시장 통닭집으로 형수님을 모셨습니다. 형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우리는 통닭을 손으로 뜯어 먹었습니다. 형수님이 맛있다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먹는다고, 혼자 살면서는 통닭 한 마리를 시켜 먹을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다고요.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누군가랑 먹으니 훨씬 맛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수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인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정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하늘을 바라봤어요.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왜 결혼 안 하셨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형수님 때문이라고, 25년 동안 형수님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도련님 인생이 그렇게 됐다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일 아니라고, 제가 선택한 거라고 말했어요. 형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만해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이제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도식 씨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형수님 말고 이름으로 부를게요. 서영 씨라고요. 형수님이, 아니, 서영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도식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 뼘 더 좁혀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세 번째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서영 씨를 한강변 산책로로 모셨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영 씨가 추운지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서영 씨 어깨에 걸쳐드렸어요. 서영 씨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서영 씨가 말했어요. 이번 주가 노래방 마지막 주라고,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정말 그만두시는 거냐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서영 씨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냐고,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서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쉬면서 다른 일을 찾아볼 거라고 도식 씨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쉬시라고 말했어요. 서영 씨가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어느새 서영 씨 어깨에 걸친 제 재킷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네 번째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오늘이 서영 씨가 노래방 일을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영 씨를 기다리며 구로역 앞을 서성였어요. 밤이 깊어지고 서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끝났다고, 드디어 끝났다고 말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서영 씨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남산타워 근처로 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서영 씨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시켰습니다. 서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온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감사하다고요. 저는 서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이런 곳 오시게 해드릴게요. 서영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식 씨, 정말 고마워요. 도식 씨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 씨가 용기 내신 거라고, 제가 한 건 별로 없다고 말했어요. 서영 씨가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서영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등에 닿아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가 먼저 손을 뗐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시선을 돌렸어요. 창밖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한참 후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서영 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했어요. 서영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자고, 이제는 평일에도 시간이 있으니 언제든 괜찮다고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다음엔 주중에 만나자고, 천천히 산책이나 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도식 씨. 그리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노래방 일을 그만뒀어요. 이제 서영 씨는 더 이상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서로 편하게 이야기했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서영 씨에게 제 마음을 더 확실하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잡을 때 떨리던 손, 눈이 마주칠 때 붉어지던 얼굴, 제 이름을 부를 때 부드러워지던 목소리,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만남을 기다렸어요. 서영 씨와 함께할 시간을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서영 씨와 진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노래방 일을 그만둔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영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영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혼자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어디서 만날지 물었습니다. 서영 씨가 고시원 근처 포장마차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구로로 향했어요.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 서영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영 씨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 씨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오늘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다고, 하지만 나이 때문에 또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세 군데를 다 거절당했다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세상이 서영 씨의 가치를 모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다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영 씨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 씨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저는 서영 씨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서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안주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제야 서영 씨 손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서영 씨가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장마차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저는 서영 씨를 부축해 일어났습니다. 서영 씨가 비틀거렸어요. 제 팔을 잡고 겨우 섰습니다. 고시원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서영 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영 씨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도식 씨, 오늘은 혼자 있기 싫어요.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서영 씨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서영 씨가 물을 끓이겠다고 작은 전기포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책상 옆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서영 씨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서영 씨가 차를 2잔 만들어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서영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후 서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식 씨, 저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옆에 있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언제든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서영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도식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서영 씨를 좋아하니까요. 25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서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저도 도식 씨가 좋아요.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영 씨 앞으로 다가갔어요. 서영 씨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주 섰어요. 저는 서영 씨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 씨가 눈을 감았어요. 저는 서영 씨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서영 씨도 제 등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요. 서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서영 씨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2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었어요. 서영 씨가 제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요.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25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영 씨의 따뜻함, 떨리는 숨소리,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 서영 씨가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서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영 씨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푹 잤다고,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영 씨 손을 잡았어요. 서영 씨, 이제 서영 씨는 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영 씨를 끌어안았어요.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함께였습니다. 서영 씨가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빵과 우유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책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서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랑 아침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영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매일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이요. 서영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서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도식 씨.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서영 씨를 위해 더 나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고시원이 아닌 곳이요. 서영 씨는 일자리를 찾는 대신 집안일을 돌보기로 했어요. 저는 매일 저녁 서영 씨를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을 걷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영 씨에게 말했어요. 이제 고시원을 나와.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요. 서영 씨가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담 아니라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영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서영 씨가 짐을 싸는 걸 도와드렸어요. 고시원을 나서는 서영 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서영 씨가 집 안을 둘러보며 웃었어요. 정말 좋다고,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올 거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서영 씨가 만든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보며 편안하게 있었어요. 서영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서영 씨를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은 평생 처음이에요. 서영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영 씨를 지키겠다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요. 서영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요. 서영 씨와 함께 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서영 씨가 제 팔을 끼고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면서 얼굴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형이었어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형이 우리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서영 씨도 형을 알아봤어요. 제 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형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내 여자를 동생이 뺏어갔냐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서영 씨를 뒤로 감쌌습니다. 형에게 조용히 하라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형수를 탐냈냐고, 가족도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서영 씨가 떨고 있었어요. 저는 서영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에게 똑바로 말했어요. 형수님은 이제 제가 지킬 거라고, 형은 2년 전에 이미 놓으셨다고, 이제 그만 가시라고 했습니다. 형이 비웃었어요. 내가 놓았다고? 내가 언제 놓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혼하셨잖냐고, 그때 이미 끝난 거라고요. 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비틀거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저는 서영 씨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 씨가 계속 떨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영 씨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형제가 더 멀어졌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 씨 잘못이 아니라고, 이미 15년 전에 멀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형은 더 이상 제 형이 아니라고
서영 씨만이 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었어요. 형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형수를 빼앗았다고 페류나라고 가족의 치욕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모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똑같이 대답했어요. 서영 씨와 형은 2년 전에 이혼했고 저는 서영 씨를 사랑한다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분노했어요.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영 씨가 미안해했어요. 자신 때문이라고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서영 씨를 놓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났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서영 씨만 있으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회사를 정리하기로요. 신뢰하는 부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맡기고 싶다고, 제가 물러나겠다고요. 부하 직원이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부하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잘 맡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양평에 전원주택을 알아봤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었습니다. 서영 씨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영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여기서 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자고, 조용하게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고 말했어요. 서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좋다고, 정말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을 마쳤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회사 일도 모두 마무리했어요. 부하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끝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직원들이 배웅해 주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둘이 쓰던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냐고, 후회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 없다고, 이게 제가 평생 바라던 거라고요. 서영 씨가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양평에 도착했어요. 전원주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호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감탄사를 냈어요. 정말 예쁘다고,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영 씨가 집 안을 둘러보며 웃었어요. 여기서 정말 살 수 있냐고,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영 씨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집이라고,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풀고 정리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호수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호수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영 씨를 바라봤어요. 제가 더 고맙다고, 서영 씨가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낮에는 정원을 가꿨습니다. 서영 씨가 꽃을 심고 저는 채소를 심었어요.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호숫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서영 씨가 멈춰 섰어요.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식 씨, 정말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서영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25년을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사랑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영 씨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노을을 바라봤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5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영원히 함께일 거예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호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서영 씨 손을 꽉 잡았어요. 서영 씨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조용한 양평 호숫가에서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일 겁니다. 25년 만에 찾은 사랑, 평생 지킬 사랑이니까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을 맞잡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서영 씨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차렸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호수가 보였어요. 달빛이 호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영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서영 씨를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서영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평생 함께할 거라고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느끼며 행복을 만끽했어요. 25년의 기다림, 15년의 공백,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가득했습니다. 호수가 그 별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만의 행복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